자, 오늘 이제 중국 부동산, 미국 국채, 한국 가계부채 누가 가장 심각한가? 대충 뭐 여러분들은 보게 되면은 마음속에서는 벌써 그러니까는 순위를 정하셨는데 제 생각을 정확하게 읽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제 중국 부동산 사태에 대해서요. 이건 제가 볼 때 정치적인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이 발언들이 이게 불을 질렀습니다. 사실은요.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자칭 전문가시라는 분들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희망 회로를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중국 부동산 사태를 리먼 모먼트, 리먼 사태라든가 2008년 그러니까 9월 달에 파산했었던 미국의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자산 규모로 랭킹 4위였었죠. 리먼 브러스가 투자은행 중에서요 4위였었는데 파산을 하게 되죠. 9월 15일이요. 15일 파산을 하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리먼 사태에다가 비유를 한다거나 유로존 위기에다 비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를 해도 정말 잘못 비유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저는 묻고 싶은 게 리먼 사태를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유로존 위기를 이해를 하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둘 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미국과 유럽 선진국의 위기여다 보니까 사실 미국과 유럽이 망신을 당한 거였었죠.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금융 시스템에서는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다가 사실 대규모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융 위기를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중국 부동산 사태를 여기다 비유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침체는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태로 중국 침체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격은 될 겁니다. 경제적인 충격, 실물 경제에 일정한 충격을 주지만은 중국 부동산 사태로 뭐 중국 침체가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국 침체는 그러니까 이미 부동산 사태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보는 데 속에서 리먼 브러스 사태하고 유로존 위기를 비유했기 때문에 그러시는데 일단 유로존 위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로존 위기부터. 사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화면이냐면 이게 보게 되면 CNBC에 그러니까는 8월 11일자니까요. 8월 11일자니까는 벌써 그러니까 한 2주 이상 된 그러니까 저기 뉴스죠.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갑자기 중국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나 합니다. 발언을 하는데 바이든이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 시한폭탄, 네?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이 시한폭탄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딱 던졌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의 이 얘기는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실 저는 수사라고 봅니다. 수사라고 보는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지난번에 그러니까 피치사가 신용 등급을 강등한 거하고는 굉장히 좀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이 사태가 전개됐는데요.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은요, 더군다나 이거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거잖아요. 중국이라는 지금 경쟁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주저앉히려고 무릎 꿇리게 하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강도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인 그러니까 고전적인 군사 전쟁만 안 할 뿐이지 사실상 전쟁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저강도 전쟁이 진행 중이죠. 미국과 중국 관계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요,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특히 이것은 대전제입니다. 대전제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요, 8월 17일입니다. 이게 8월 17일자죠.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로고프라고 있죠. 로고프라고 이제 그러니까는 과거 금융위기 때 이제 이번은 다르다. 이런 책도 쓰고
하버드 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이 국가 채무에 대한 전문가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케네스 로고프가 이제 그 길을 기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debt super cycle이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용어를 썼어요. 네? 부채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이라는 것은 돈다는 얘기잖아요. 돈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가 터졌잖아요. 채무 문제가 터졌고, 가계 채무 문제가 터졌고, 그게 이제 유럽으로 가서 대서양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또 발화가 됐고, 이게 이제 돌아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 미국, 유럽, 중국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3대 경제권이잖아요. 3대 경제권인데, 이 결국은 부채 사이클이 중국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국 차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걸 말로 대슈퍼 사이클.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하고 유로존의 이 국가 채무위기하고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비유를 한 겁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지원 사격을 한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서방은요, 소위 말해서 서구 사회는 국가 이익과 관련해서는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학계든 언론계든 아니면 학계든 현장이든 간에 한 목소리를 냅니다. 한 목소리를 내요. 그 이유를 제가 지난주에 그 서구의 근대,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 근대사의 이 모습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건 역사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아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서구의 근대는 바로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전통적인 권력. 유럽은 아직도 그러니까 왕정이 남아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권력 하게 되면 왕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권력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는 왕가 귀족의 권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른 그러니까 신흥 경제력, 소위 말해서 부르주아들이죠. 상공업자들. 이 양자의 공통 목표가 뭐였냐면요, 대외 팽창입니다. 제국주의적인 대외 팽창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졌어요. 공통적인 목표를. 거기서 이제 비롯되어진 것이,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절대 왕정들이 대외 팽창을 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경쟁이, 그러니까 패권 싸움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소위 말해서 귀족들 간의 전쟁에서 최후의 승자가 절대 왕정이었었고, 절대 왕정은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 간의 경쟁이 일어나죠. 유럽에 있어서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이라든가 아니면 영토 확장 이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르주아도 기본적으로 뭐냐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해외 식민지 개척, 금은 약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더 현재까지 그러니까 시장 확장 이런 차원에서 같은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되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 보면 민족을 단위로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근대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민족주의하고 결합이 되어지면서 민족주의라는 기본적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민족, 우리 민족이 가장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깔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가 또 불을 지른 거죠. 아니 불에다가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근대 이 서양의 그 대외적인 외교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국가이익 중심주의가 철저하게 모세혈관을 타고 전체 사회에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럽에 있어서 좌파나 우파나 똑같습니다.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미국도 봐보세요.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더 악랄하게 구는 경우도 많잖아요. 악랄하게 구는 경우도 많잖아. 그러니까 국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계급적인 기반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지지 기반이 좀 다르다 보니까는 좀 이제 경쟁을 하는 것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똑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유럽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국인 그러니까 독일조차도, 독일의 3인당도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띱니다. 독일의 3인당조차도요. 그러니까 이건 좌파 우파 가릴 거 없어요.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가릴 게 없습니다. 프랑스의 좌파는 안 그런 거예요. 아프리카 제국주의에 대해서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이익 우선주의는 그러니까는
서구사에서는 그 국제 우리가 정치학이라든가 외교학에서 국가 이익 우선적인 그러니까 외교라는 것이 하나의 정석처럼 만들어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든이 이렇게 딱 신호를 날리게 되면요. 신호를 날리다 보니까는 케네스 로프가 딱 이제 지원 사격한 거예요. 제가 볼 땐 지원 사격이에요. 지원 사격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이거든요. 정치는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근거가 없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이건 부채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의 연장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라든가 유로존 재정위기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 네임밸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너무 나간 거예요. 너무 나간 겁니다. 이게 너무 나가다 보니까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거하고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봐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게 되면 중국 부동산 문제 좀 이렇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호들갑을 떨다가 최근에 좀 진정된 거 안 느껴지냐고요. 떠드는 사람들 많이 좀 이제 줄어들었죠. 심지어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엘리트들조차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다른 목소리들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로고프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대슈퍼 사이클 이런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같이 거기에 그러니까는 이 숟가락을 얹으려다 보니까는 동참하려다 보니까는 이게 좀 너무 나간 것 같거든. 너무 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됩니다. 국제금융은요. 국제금융은 여러분들 월가의 CEO들 중에서 그 학위, 석사학위든 박사학위든 학위 중에 가장 많은 학위가 뭔지 아세요? 국제관계학입니다. 국제관계학. 국제관계를 모르면은요. 국제금융은 왜 그렇습니까요? 왜 그래요? 달러는 여러분들 달러라는 것은 국제 패권의 산물이거든요. 패권주의의 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달러 빼놓고 그러니까 월가가 어떻게 작동이 되어져요? 예? 작동이 되어집니까? 그렇죠? 그리고 달러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활용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정도가 그것도 뭐 그러니까 뭐 중국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 부동산 위기가 이제 20일자죠. 확산되어지면서 이게 이런 정도로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진정기미 혹은 다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피치사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던 8월 2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그런 표현을 썼죠. 국내에서는 적어도. 미국의 그러니까는 주요 엘리트들이 집단적인 그러니까 발작 증세를 보였다 그랬잖아요. 집단적인 발작 증세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제 얘기 맞지 않아요? 집단적인 발작 증세를 보이는 이유를 맞지 않냐고요. 제가 그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치사가 그러니까 뚝에 그러니까 개미 구멍을 만들었다. 이런 만드는 이제 기 때문에 저렇게 집단 발작을 일으키는 거다.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엘리트들은 피치가 불필요한 일을 했고 아무런 영향 없을 거다. 피치사의 신용등급 강등. 아무 영향 없는데 왜 이렇게 발작 증세를 일으키냐. 제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에 대해서 경제에서도 특히 금융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저보러 정치 얘기하지 말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경제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경제하고 정치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구조를 모르면은 경제학 잘못 공부하신 거예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요.